2013년 5월 25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21살 대학생 김진희 씨는 평소처럼 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박미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들과 잠깐 만나고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랬듯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을 건넸죠. 평범한 토요일 저녁, 평범한 모녀의 통화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 10시, 11시가 지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가정이 넘어가자 박미숙 씨는 큰딸 김민희 씨와 함께 동네 골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자주 가던 카페 앞 공원, 버스 정류장 어디에도 김진희 씨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새벽녘 두 모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는 어머니의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진희 씨의 휴대폰은 이미 꺼진 상태였고 마지막 위치 추적조차 불가능했습니다. CCTV 분석, 주변인 조사, 탐문 수색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던 중 한 남성의 진술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진희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했다는 그날 이정수 씨. 그의 알리바이에는 설명되지 않는 2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그의 휴대폰 데이터가 복구되었을 때 수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21살 김진희 씨는 그날 밤 어디로 향했던 것일까요? 그녀의 마지막 통화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정수 씨가 숨기려 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남겨진 기억들입니다. 2013년 5월 26일 일요일 새벽 4시 12분 박미숙 씨와 김민희 씨는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경찰서 내부는 한산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피로와 극심한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이름, 나이 인상착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 내려갈 때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간,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간. 그 칸들을 채울 때 박미숙 씨는 자신이 정말로 딸의 실종 신고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10시간 전만 해도 딸의 밝은 목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당직 근무 중이던 형사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종 경위, 딸의 평소 생활 패턴, 최근 특이사항. 형사는 차분하게 질문했지만 박미숙 씨의 대답은 점점 흐느낌에 섞여 끊겼습니다.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김민희 씨가 대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만 동생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죠. 경찰은 즉시 김진희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전날 밤 9시 47분 이후로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이후의 위치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통신사에 요청한 마지막 기지국 정보는 이정수 씨의 원룸 인근에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김진희 씨의 주변 인물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친구들, 아르바이트 동료들, 그리고 SNS 활동 내역까지. 그 과정에서 김진희 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머니 박미숙 씨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딸이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 상대가 32살의 직장인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박미숙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찾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경찰은 이정수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는 김진희 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5월 26일 오전 10시 이정수 씨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습니다. 김진희 씨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에 놀랐다고 말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죠. 그의 진술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 40분쯤 김진희 씨가 자신의 집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이정수 씨는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다툼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죠. 김진희 씨가 밤 9시 반쯤 집에 가야 한다며 일어섰고 자신은 현관까지 배웅했다는 것이 그의 진술이었습니다. 이후 자신은 집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그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물 출입구 CCTV 문제였습니다. 김진희 씨가 들어가는 장면은 7시 38분에 확인되었지만 나오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지하 주차장 쪽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곳으로 나가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이정수 씨의 휴대폰 기록이었습니다. 그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밤 9시 47분에 김진희 씨와 약 3분간 통화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수 씨는 이 통화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 점을 지적하자 그는 잠시 당황한 듯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깜빡했다고 대답했죠. 김진희 씨가 나간 직후 잘 들어가고 있냐고 확인 전화를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은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정수 씨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내내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밤 10시 15분부터 약 2시간 동안의 주행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지역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기록에 대해 추궁하자 이정수 씨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희 씨가 나간 뒤 잠이 오지 않아 드라이브를 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설명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왜 하필 그 외진 지역으로 갔는지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정수 씨는 더 이상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술에는 설명되지 않는 빈틈이 너무 많았습니다. CCTV에 찍히지 않은 김진희 씨의 퇴장, 언급되지 않은 마지막 통화, 그리고 거짓으로 드러난 알리바이. 수사팀은 이정수 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5월 26일 오후 박미숙 씨와 김민희 씨는 경찰서 복도에 앉아 수사 진행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김민희 씨는 동생의 사진을 손에 쥔 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김진희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담당 형사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희 씨의 남자친구였던 이정수 씨의 진술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량이 김진희 씨 실종 직후 외진 지역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도 전했죠. 박미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이 믿고 만났던 남자가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민희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경찰은 이정수 씨에 대한 정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휴대폰, 차량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밤 10시 15분에 향했다는 서울 외곽 지역에 대한 수색도 시작되었습니다. 실종 신고 후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이미 단순 실종 사건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진희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정수 씨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참혹할 것이라는 예감이 수사팀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25일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대학가는 주말을 맞아 활기가 넘쳤습니다. 김진희 씨는 학교 앞 카페에서 오후 6시까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21살 영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녀는 성실하고 밝은 성격으로 주변에서 호감을 받는 학생이었죠. 김진희 씨에게는 2살 터울의 언니 김민희 씨가 있었습니다. 26살의 김민희 씨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어머니 박미숙 씨와 함께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김진희 씨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세 모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죠. 특히 막내딸 김진희 씨는 가족의 활력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 저녁 6시 23분 김진희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들과 잠깐 만나고 들어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미숙 씨는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다고 기억했습니다. 1시간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딸의 말에 어머니는 별다른 걱정 없이 저녁 준비를 계속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진희 씨의 친한 친구 3명에게 확인한 결과 그날 저녁 김진희 씨와 만나기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말한 약속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진희 씨는 누구를 만나러 간 것이었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더 확인되었습니다. 김진희 씨에게는 약 6개월 전부터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32살의 직장인 이정수 씨였죠. 두 사람의 관계는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진희 씨가 나이 차이와 부모님의 반대를 우려해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평가는 대체로 평범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편이지만 가끔 감정 기복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는 김진희 씨를 카페에서 손님으로 처음 만났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희 씨는 카페를 나선 뒤 이정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7시 12분에 전송된 그 문자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곧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정수 씨는 당시 자신의 원룸에서 김진희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원룸은 김진희 씨가 일하던 카페에서 버스로 약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녁 7시 38분 김진희 씨는 이정수 씨의 원룸 건물 앞에서 마지막으로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손목에는 늘 차고 다니던 은색 팔찌가 있었죠. 그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떤 CCTV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정수 씨는 김진희 씨가 자신의 집에 약 2시간 정도 머물다가 밤 9시 반쯤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야 한다며 먼저 일어섰고 자신은 현관까지 배웅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건물 출입구 CCTV에는 그 시간대에 김진희 씨가 나가는 모습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 점을 추궁하자 이정수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김진희 씨가 지하 주차장 쪽으로 나갔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당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김진희 씨가 굳이 지하 주차장으로 나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 없었고 버스 정류장은 건물 정문 방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박미숙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11시가 되자 불안감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연락 없이 늦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정 무렵 박미숙 씨는 큰딸 김민희 씨를 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동네 골목골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김진희 씨가 자주 가던 카페, 학교 앞 편의점, 공원, 버스 정류장, 두 사람은 목이 쉬도록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어디에서도 응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박미숙 씨는 딸의 휴대폰으로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 메시지만 흘러나왔죠. 그 순간 박미숙 씨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직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21살 김진희 씨의 휴대폰은 밤 9시 47분을 마지막으로 모든 기록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이정수 씨의 원룸 반경 50m 이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이후 김진희 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진희 씨가 사라진 지 이틀째였습니다. 수사팀은 이정수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의 원룸 차량 휴대폰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작되었죠. 이정수 씨의 원룸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현관부터 욕실까지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김진희 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왔다 갔다면 머리카락 한 올, 지문 하나쯤은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청소한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죠. 과학수사대가 루미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루미놀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흔에도 반응하는 시약이었습니다. 욕실 배수구 주변에서 약하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수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정수 씨는 이에 대해 며칠 전 면도하다 손을 베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그대로 믿기에는 반응 범위가 넓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이정수 씨의 차량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뒷좌석 시트 아래에서 여성용 은색 팔찌가 발견된 것입니다. 수사팀은 이 팔찌를 박미숙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그 팔찌를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늘 차고 다니던 팔찌였습니다. 김진희 씨가 대학 입학 선물로 받은 것이었죠. 한 번도 빼지 않고 다녔던 물건이었습니다. 이 팔찌가 이정수 씨의 차량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정수 씨는 김진희 씨가 자신의 집에서 나간 뒤 밤 9시 47분에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그녀의 팔찌는 이미 그의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김진희 씨가 스스로 팔찌를 빼서 차에 두고 갔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녀에게 그 팔찌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정수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취조실에 앉아 팔찌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 팔찌가 자신의 차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죠? 그러나 경찰이 추가 증거들을 제시하자 그의 태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되었습니다. 밤 10시 15분부터 약 2시간 동안의 주행 기록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어두운 도로를 달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점에서 차가 멈추는 장면도 있었죠. 그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야산 인근이었습니다. 차량은 그곳에서 약 40분간 정차해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장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결국 그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한편 수사팀의 다른 인원들은 이정수 씨가 40분간 정차했던 야산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야산은 나무들이 푸르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차량이 정차했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색 첫날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희 씨의 가족이 매일 경찰서를 찾아와 수사 상황을 확인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정수 씨의 진술에는 너무 많은 빈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월 29일 수색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색대원 중 한 명이 야산 중턱의 낙엽더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변보다 흙이 새롭게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원은 즉시 본부에 연락했고 과학수사대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약 50cm 깊이에서 비닐봉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검은색 운동화 한 켤레와 피가 묻은 천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운동화의 크기는 여성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물건들을 박미숙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운동화를 보자마자 오열했습니다. 딸이 실종당해 신고 나간 운동화였습니다. 검은색 운동화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죠. 김진희 씨가 직접 고른 신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운동화를 딸이 신고 나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피 묻은 천조각은 흰색 블라우스의 일부였습니다. 김진희 씨가 실종 당일 입고 있던 옷이었죠. CCTV에서 확인된 복장과 일치했습니다. 천조각에 묻은 혈흔은 감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발견으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김진희 씨에게 심각한 해가 가해졌을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진 것입니다. 수사팀은 이정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살인 및 시신 유기였습니다. 강미숙 씨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딘가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증거들은 그 희망을 처참하게 짓밟고 있었죠. 김민희 씨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5월 30일 법원은 이정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는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김진희 씨의 실종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죠. 팔찌가 왜 자신의 차에 있었는지, 야산에서 왜 40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쌓여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김진희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이정수 씨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진실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사팀에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수 씨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데이터가 복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 팀은 이정수 씨의 휴대폰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했던 삭제 데이터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그 과정에는 꼬박 나흘이 걸렸습니다. 복구된 데이터 중에는 김진희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정수 씨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내용들이었죠. 메시지의 날짜는 실종 당일인 5월 25일이었습니다. 시간대는 저녁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였습니다. 이정수 씨가 김진희 씨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수사팀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김진희 씨가 이정수 씨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한 것이었죠. 그녀는 더 이상 비밀 연애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이정수 씨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그는 김진희 씨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진희 씨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메시지는 점점 과격한 표현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이정수 씨는 협박에 가까운 문장들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 내용은 차마 그대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밤 9시 26분에 전송되었습니다. 이정수 씨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문자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1분 후인 9시 47분, 김진희 씨의 휴대폰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이정수 씨와의 3분간의 통화였습니다. 수사팀은 그 통화 내용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통화 녹음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만으로도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이정수 씨가 김진희 씨에게 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 것입니다. 포렌식 팀은 또 다른 중요한 데이터도 복구했습니다. 이정수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실종 당일인 5월 25일 밤 10시경 그는 여러 가지 검색을 수행했습니다. 검색어 목록을 보는 순간 수사관들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검색어들은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경찰이 실종자를 추적하는 방법, 휴대폰 위치 추적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야산에서 발각되지 않는 장소에 관한 내용들이었죠. 이정수 씨는 김진희 씨가 사라진 직후 이런 검색을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확보되자 수사의 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 면회를 온 가족에게도 선임된 변호사에게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의 침묵은 완고했습니다. 6월 1일 야산 수색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운동화와 천조각이 발견된 지점에서 반경 1km까지 수색 구역을 확장했습니다. 수색대원 30명이 동원되었고 인근 예비군 훈련장까지 포함하여 447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색대원 한 명이 야산 북쪽 사면의 폐가 근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폐가는 수년 전 주인이 떠난 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입구 주변의 흙이 최근에 밟히는 적이 있었습니다. 배원은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구석에 먼지가 걷혀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그곳을 사용한 흔적이었죠. 그 아래에서 검은색 비닐봉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여성용 핸드백이 들어있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지갑, 화장품, 그리고 학생증이 있었습니다. 학생증의 이름은 김진희였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그 즉시 폐가 전체에 대한 정밀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과학수사대가 투입되었고 루미놀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가 내부 여러 곳에서 혈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구석에 먼지가 거친 바닥에서 전범위한 반응이 확인되었죠. 혈흔 샘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DNA 대조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며칠 동안 박미숙 씨와 김민희 씨는 경찰서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와 공포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6월 5일 오후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가에서 발견된 혈흔은 김진희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김진희 씨가 그 폐가에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수사팀은 이 결과를 이정수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정수 씨는 처음에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그 폐가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경찰은 그의 차량에서 채취한 흙 샘플이 폐가 주변의 흙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폐가 입구에서 그의 발자국과 일치하는 족적도 발견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증거의 벽은 그를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이정수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침묵이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취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죽이고 이정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이정수 씨의 입술이 떨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벌어진 일에 대해서 2013년 6월 5일 오후 4시 23분 이정수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취조실에는 담당 형사 2명과 이정수 씨만 있었습니다. 녹화 장비가 돌아가고 있었고 형사들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수 씨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때로는 멈추면서 그날 밤의 일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두었죠. 5월 25일 저녁 김진희 씨는 예정대로 이정수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진희 씨가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이정수 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김진희 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간의 비밀 연애가 지쳤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고도 했죠. 만약 관계를 지속하려면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정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김진희 씨에게 집착에 가까운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죠. 그는 김진희 씨에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이정수 씨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김진희 씨는 그런 그를 피해 가방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정수 씨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진희 씨는 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정수 씨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정수 씨는 그 이후의 기억이 또렷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희 씨가 바닥에 쓰러졌다고 했죠. 그녀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정수 씨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응급실에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과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결국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범행을 숨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김진희 씨를 담요에 싸서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은색 팔찌가 빠져 뒷좌석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정수 씨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욕실에서 핏자국을 닦아내고 흔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그는 차를 몰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드라이브를 하며 알아두었던 야산 근처였습니다. 그곳에 오래된 폐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김진희 씨를 폐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마 그대로 옮기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조차 그의 진술을 듣는 동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형사는 나중에 그날의 취조가 경찰 생활 20년 중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정수 씨는 범행 후 증거를 숨기려 했습니다. 김진희 씨의 운동화와 옷 일부를 야산 다른 곳에 묻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은 폐가 안에 숨겼습니다. 휴대폰은 배터리를 분리한 뒤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려 한 것이었죠. 집에 돌아온 것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집안을 청소하고 자신의 휴대폰에서 김진희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검색 기록도 지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팔찌를 발견하지 못했고 차량 블랙박스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데이터는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실수들이 결국 그를 이 자리에 앉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정수 씨의 자백이 끝났을 때 취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집착이 어떻게 21살 청년의 삶을 짓밟았는지 그 참혹함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마지막으로 김진희 씨의 시신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진술했습니다. 폐가에서 약 200m 떨어진 야산 깊은 곳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그 위치로 향했습니다. 6월 6일 오전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날에 수사팀은 야산에서 김진희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지 12일 만이었습니다. 21살 꽃다운 나이에 그녀의 삶은 그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와 김민희 씨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소리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 전체가 마비된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나중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김민희 씨는 떨리는 다리로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 자책감이 뒤섞여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칼날처럼 찔렀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뎌내려 애썼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제 재판이라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수 씨에게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 그것만이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2013년 9월 이정수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방청객이 가득 찼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한 대학생의 죽음, 그리고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연인의 재판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박미숙 씨와 김민희 씨는 재판이 열리는 매 순간 법정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였죠. 이정수 씨가 법정에 들어올 때마다 박미숙 씨의 눈빛은 그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증오와 슬픔이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자백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려 했지만 그 자신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가명을 노린 전략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 증거인멸 시도,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고통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검사는 채운 원고에서 김진희 씨의 삶이 어떻게 꺾였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미래,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이기적인 집착으로 인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진희 씨의 마지막 순간들이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법정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는 박미숙 씨의 얼굴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민희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의견 진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박미숙 씨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밝고 활발했던 아이,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 웃어주던 아이, 장래희망이 영어 선생님이었던 아이, 대학 입학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오곤 했던 아이, 그런 딸이 이제 없다고, 다시는 볼 수 없다고 박미숙 씨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법정에는 흐느끼는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미숙 씨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석의 이정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인 것은 내 딸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삶이라고. 우리는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없다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이정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그것이 반성의 눈물인지 자기 연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다 앉았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법정을 감쌌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경위, 증거관계, 양형의 이유를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이정수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증거인멸 시도, 피해자 가족에게 준 고통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일부 참작하여 극형은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생을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미숙 씨는 판결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형이 아니라는 사실에 일말의 허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된다는 것, 다시는 세상에 나와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어떤 형벌도 딸을 돌려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만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희 씨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법정에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기댄 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지만 그들의 상실감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두 모녀는 김진희 씨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녀가 읽던 책, 입던 옷, 책상 위의 소품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박미숙 씨는 가끔 그 방에 들어가 딸의 물건들을 만져보았습니다. 딸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연인 관계가 어떻게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지, 한 사람의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진희 씨는 2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꾸던 꿈, 그녀가 맺을 인연, 그녀가 살아갈 미래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 밝게 인사하던 목소리, 손목에 늘 차고 다니던 은색 팔찌, 그 모든 것이 가족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현재 교도소에서 무기징역형을 복역 중입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 단 한 번도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반성인지 회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박미숙 씨와 김민희 씨는 여전히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진희 씨의 방은 그때 그대로입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읽다만 영어 원서가 놓여 있고 옷장에는 그녀가 즐겨 입던 흰색 블라우스가 걸려 있습니다. 박미숙 씨는 가끔 그 방에 들어가
딸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척하다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나옵니다. 김민희 씨는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여전히 안고 살아갑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질문을 남겼습니다. 연인 사이의 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누군가의 집착이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사건 이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 법안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더디고 비슷한 비극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21살 김진희 씨는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밝은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가르쳤을 학생들, 그녀가 만났을 사람들, 그녀가 살았을 삶, 모든 가능성이 2013년 5월 25일 밤에 멈췄습니다. 박미숙 씨는 딸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지만 버리지 못합니다. 사진 속 김진희 씨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손목에는 은색 팔찌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팔찌는 지금 박미숙 씨의 서랍 안에 있습니다. 증거물로 압수되었다가 재판이 끝난 후 돌려받은 것입니다. 차갑고 작은 금속 조각이지만 그녀에게는 딸의 온기가 남아있는 마지막 유품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숫자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무너진 가족이 있고 멈춰버린 꿈이 있고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김진희 씨를 기억하는 이들은 여전히 그녀의 빈자리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겨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잊혀진 이름들을 다시 세상에 남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워진 기억 위에 남겨지는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여기는 남겨진 기억들입니다.